일단 권 기자님 집에 송전선로가 하늘 위로 이렇게 갑자기 없었던 게 생기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희 집 앞에 생기면 안 되죠. 네, 그런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송전선로가 자기 집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땅 위로 지나가게 되면 반대나 저항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사회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또 어떻게 변전소라는 거는 이제 전기의 어떤 전압을 조종하는, 어떻게 보면 전송하기 좋은 전압으로 만들거나 집에서 사용하기 좋은 전압으로 만드는 건데, 변전소가 집 근처에 있어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쵸. 물론 뭐 과학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이 안전하다고 말을 하더라도 일단은 경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사실은 그건 그 소수의 분야 전문가들이 해당되는 문제지, 우리 집에서 뭔가 나에게 혜택을 준다는 느낌은 안 들기 때문에. 일단 아파트 값이 좀 네, 떨어질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변전소를 건설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변전소가 이제 건설을 좀 늦게 한 거예요. 아파트가 먼저 지어지고. 그래서 다 알고 있었는데 반대를 하시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런 부분이 싫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사회적 갈등 문제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사회적 갈등을 조종하는데 상당한 게 많이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또 물리적으로 건설하는 시간도 당연히 들겠죠.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 것도 뭐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것처럼, 예. 뭐 송전선로로 송전탑도 건설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송전선도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하는 그런 시간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 변전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 건설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5년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당한 문제인 게, 그 변전소나 어디에다 지을 것인지 그 부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사회적 갈등이 포함돼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건설하는 물리적 시간도 있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뭐 한두 달 내, 뭐 1, 2년 안에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딱딱딱딱딱 구비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렸을 때 심시티처럼 명령어 클릭하면 딱 원하는 시간에 건설되는 설비가 아니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태양광 풍력 발전, 아까 제가 뭐 저희 집은 안 되는데요라고 그냥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네. 실제로 뭐 수소 충전소를 비롯해 풍력 발전기,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 때 굉장히 심한 저항에 부딪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망을 다 바꿔야 되는데, 그 망을 바꾸는데도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도 2026년 7년에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는 2030년까지 우리가 탄소 배출을 얼마큼 줄이겠다라는 계획을 우리 하반기에 또 전 세계적으로 공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오히려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건 이해관계자라도 이걸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망을 깔자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저는 박사님밖에 못 본 것 같아. 사실 이게 전력망 문제는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력이 있고, 한국전력이 이제 망의 소유자이자 운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기관으로 전력거래소가 존재해서 그 망을 계획하거나 아니면 운영하는 그런 그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영역에서 알아서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고, 국가가 적절한 시점에 망을 보강을 하고 전기를 생산하고 쓰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면 되는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그 1차 방정식 또는 2차 방정식의 문제였다면, 예. 이제는 재생에너지도 증가하는데 그 재생에너지가 어디서 증가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재생에너지가 우리가 본래 전통적인 위치에서 해당됐던 그 위치에서 발전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재구성에 대한 이슈가 생기게 됐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망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얘기를 안 하고 한전이나 그런 맞아요. 관계자에게 맡겨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국가적으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 목표도 발표를 해야 되고, 2050년 로드맵도 발표를 해서 우리가 그 경로로 계획대로 가야 되는 당위성은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도구로서 그 망 계획이 충분히 되어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자는 예전에는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그 전원 개발 계획이라고 해서 발전기를 얼마나 지을지 이런 투자 계획이나 아니면 그런 계획들을 발표를 하는데, 예. 거기에 일부러 송배전 계획들이 발표는 돼요. 근데 그러한 비중을 별도의 비중으로 우리가 발표를 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서 그걸 실행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2030년이 됐을 때 예를 들면 태양광과 풍력은 깔았는데 설령 깔았는데 그 일을
연결을 해서 전송을 하고 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위기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지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심각해요. 이게 태양광 풍력을 까는 것도 까는 건데 그건 그나마 논쟁이라도 하고 싸우기라도 하는데 이거를 깔 때 같이 가야 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전혀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한번 만들려고 그러면 5년씩 6년씩 걸리는데 아직 그거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저는 제주도 사례 있잖아요. 네. 제주도 사례가 진짜 정말 눈앞에 닥치고 나니까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그 제주도 사례 조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여행 가면은 생각보다 많은 풍력 발전기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더 인상 깊은 거는 그 풍력 발전기가 작동하지 않고 멈춰 있는 모습도 쉽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 소리는 풍력 발전기의 뭐 일부 유지 보수를 위해서나 고장이 나서 멈춰 있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제주도가 필요한 전기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을 하니까 이걸 수용하지 못해서 풍력 발전기를 가동을 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그 전기라는 게 제주도 사람들이 뭐 5년 전에도 당연히 전기를 사용했고 10년 전에도 전기를 사용했고 그 갑자기 전기 수요가 증가하지는 않았는데 풍력 발전기라는 이제 새로운 발전기가 투입이 최근 10년 동안 많이 증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데 원래 제주도는 두 가지 정도로 전기를 유지를 해왔거든요. 첫 번째는 육지에서 필요할 때 어느 정도 전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런 HVDC라고 해서 고압 직류 헤드 케이블로 해서 전기를 육지에서 가져온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가스 발전소가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가스 발전소가 제주도에 있으려면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고 그러면 가스가 어느 정도 뭐 육지 대비 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주도의 어떤 수요 대비는 어느 정도 대형 발전소가 존재를 했는데 이게 발전소라는 거는 어느 정도 최소 운영 용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풍력이 지금 많이 출력이 되니까 이제 가스 터빈 끄고 풍력 발전소로 전기를 사용하라고 이제 풍력 발전의 바람이 이제 좀 적게 나는 그런 시간대에는 가스 발전 다시 쓰자 이게 아닌 게 가스 발전이 필요하기 계속 가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최소 에너지 전기량만큼은 생산을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풍력이 들어가니까 그 최소로 유지한다라고 하더라도 풍력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풍력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면 그리드를 재조정을 해서 무언가 육지를 보낼 수 있는 망이 있거나 아니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수요처를 찾아서 뭐 전기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못 쓰고 있는데 차라리 누군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자라고 해서 수요처를 발굴하는 거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력망도나 발전원도 바꾸는 부분이 그때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시적인 어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육지 소위 말하는 이제 제주도가 아닌 나머지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선행적인 문제를 제주도가 먼저 겪고 있는 거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서 남아서 버린다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그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 있으니까 뭐 바람이 불 때 나오고 안 불 때 안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우리 그리드가 재생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든다고 해도 감당을 못해서 다 버려야 되는 수가 생길 수 있어 라는 것이 학자들이 하던 얘기인데 전문가들이 실제로 그 일이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발생을 해서 전기가 많아서 그냥 다 버린다는 거잖아요. 친환경 에너지 전기를 버리고 이거를 그러면은 육지로 보낼 수도 있지 않냐. 육지에서도 전기 써야 되니까. 그랬더니 망이 없대. 와, 이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진짜 말로만 듣던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를 준비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설치를 하면서 같이 통합적인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 간의 어떤 시점 차이라는 것도 발생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력 시스템은 전기는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용하면서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돌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리드 저자도 우리가 비행기를 우리가 공항에서 착륙을 하고 이륙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동시에 공항을 다시
건설하는 이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드를 다시 만든다는 거는 우리가 그리드를 다시 만드니까 영업 잠깐 종료하고 전기 쓰지 마세요라고 해서 재구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를 쓰면서 우리가 있는 시스템 기본 시스템을 바꿔 나가야 되니까 상당 부분 이런 충돌 과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조금 말씀을 정정을 하면 사실 제주도와 육지가 연결되어 있는 그 송전선로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그 방향을 바꾸는 게 몇 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제주도가 초과 공급이니까 제주도에서 육지로 보낼게요. 보내고 지금은 육지가 제주도가 그 수요가 더 많고 공급량이 딸리니까 육지에서 오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할 때마다 온오프 되는 그 스위치가 아니라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니까 역시 유연한 대응이 안 되는, 그래서 경직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국에는 되게 다양한 고민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 지금은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우리나라 전력의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4~5%밖에 안 돼요. 근데 제주도가 한 20% 정도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3020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20%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그 계획이 현실화되면 그리드 준비 없이, 그러면 육지의 전역에서 여기서 전기 나오는 거 못 쓰고 저기서 나오는 거 못 쓰고 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와, 근데 왜 그렇게 재생에너지 관련한 얘기들은 많이 하면서도 정말 그리드 관련한 준비는 너무 이렇게 좀 공론화가 안 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그리드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이 책에는 좀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그리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그리드가 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그리드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역사를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기의 역사를 하면 뭐 물리 전공하신 분은 패러데이, 이런 볼타 뭐 이런 식의 어떤 과학자 이야기를 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에디슨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 회사 이름을 딴 테슬라 이야기까지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에디슨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 책에서도 말하지만 에디슨은 발명가이기도 하지만 되게 수완 좋은 사업가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직류 시스템과 뭐 교류 시스템이 뭐 싸웠다, 그래서 뭐 직류와 교류의 전기 전쟁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에디슨이 만들었던 전기 시스템 직류예요. 직류는 말 그대로 그런 파형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전기가 전압이 유지가 되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직류 시스템의 한계는 멀리 전기를 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멀리 가게 되면 흐르는 전기의 흐름인 전류가 약해져서 우리가 전기 장치를 충분히 가동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거리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이 바로 직류 시스템이었는데, 우리가 뭐 1800년대 초반 우리가 이제 역사 여행을 하게 되면 당시 이제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전구, 그러니까 실내 조명을 켜기 위해서 전기 수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에디슨이 그 여러 가지 발전기들이 있었고, 또 전구들도 아크등이라고 해서 되게 밝은 등, 지금 조명처럼 엄청나게 밝은 등도 있었고 다양한 종류들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된 첫 번째 이유는 에디슨은 키트를 개발을 했어요. 뭐냐면 전기가 필요하면 턴키처럼 다 만들어 줄게. 예를 들면 머니투데이라는 건물에서 전기를 쓸 거면 머니투데이를 위한 전력망을 구성을 해서 발전기도 만들어주고 전선도 깔아줘서 머니투데이가 전기를 쓸 수 있게 해줄게. 그럼 예를 들어 이 빌딩이 있다. 그러면은 빌딩 옆에다가 무슨 발전소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쓰는 거 전용 그 전력망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기 시스템이라는 거는 전용망들, 개별 사설 전력망들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표준도 없고, 그리고 확장도 어렵고, 수익성도 높지 않기 때문에 부자들이 사용했던 게 전기 에너지고, 꼭 필요한 곳에서 조명용으로만 사용을 했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전자제품은 상상도 못했던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조명 하나 킬라고 회사에다가 발전소 만들고 송전망, 배전망 다 만들고 이걸 했었다는 거예요? 송전망은 없었죠. 그쵸. 이 안에서 쓰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사실상 언론지가 열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일할 수 있다.
아, 밤에 야근시킬 뭐, 수 있다. 네, 뭐 뉴욕 타임스 이런 데서는 와 우리 밤에 뉴스 쓸 수 있다. 조명이 있어. 사장님만 좋아하신 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탄광 같은 경우에서도 밤에 탄광은 이제 밤이 아니라 낮에도 이제 조명이 필요하니까 이를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전기의 탄생을 상당히 반겼던 데가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쓰였던 아크등이나 이제 그런 촛불이나 이런 등들은 되게 뭐 끄름이거나 아니면 안전성도 낮기 때문에 전구를 사용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밤에도 뭔가 깨끗하고 딱 우리가 딱 좋은 수준의 조명을 활용할 수 있었으니까 환호를 했고, 사실 전기는 고급 재화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전기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싸게 쓰는데, 네, 사실은 이제 에디슨 시대의 전기는 JP 모건과 같은 부자들, 벤터필드, JP 모건 이런 부자들이나 쓸 수 있는 그 양반은 고급 그때도 에너지죠. 부자였네.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바뀌게 된 게 바로 송전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최초의 그리드는 한 수요자, 고객을 위해서 JP모건의 집이면 집, 네. 뭐 뉴욕타임즈 언론사면 언론사, 여기에 우리가 세트로 당신에게 전등이 필요하면 우리는 지금 전구를 하나 사다 끼면 되는데, 네. 그때는 제가 전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등부터 해서 발전원까지를 한 세트로 팔았던 게 최초의 그리드다. 네, 그리고 네, 또 전등 전구 얘기를 하시지만 그 당시 전구를 가는 것도 전문직이었다고 해요. 아, 전구 가는 거? 네, 저희 집에서도 저만 갈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전문가시군요. 근데 당시에는 당전이 돼도 너나 되라. 에디슨 컴퍼니에서 전구를 가는 사람을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되게 고도화된 시스템, 나름의 전문성이 있었던 전구 가리 전문가가 있었다고 표현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이 되었는데, 이제 대형 발전소, 그러니까 첫 번째 대형 발전소는 이제 나이가라 폭포에서 나오는 수력 발전을 활용한 대형 발전소가 있는데, 문제는 폭포 주변에는 전기를 사용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도 직류를 쓸 것인가, 교류를 쓸 것인가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직류, 교류를 뭐 기술적으로 지금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그냥 특징을 말씀드리면 교류는 장거리의 전기를 보내는데 효율적이었어요. 그래서 교류를 적용을 했고, 그러면 교류까지 적용을 했어. 근데 그 문제는 교류를 보내서 전기를 생산을 해서 보내는 전기 수요지에서 이를 항상 일정하게 쓰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뉴욕타임스 기자들이 야근하는 걸 모두가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모니터데이 기자들도 야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퇴근하는 시점이 있으니까 밤에는 전기를 또 사용하지 않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뭔가 수요와 공급이 좀 일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밤이고 낮이고 전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쵸. 그거를 그쪽에선 계속 써줘야 되는 거니까 직류할 때는 쓸 때만 전기 만들어서 쓰면 되는데, 네. 여기서 수력 발전으로 교류를 보내려고 보니까 저 멀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계속적으로 써줘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네요.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 비용은 상당히 비싸고, 소위 말하는 운영 비용은 인프라 구축 비용에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러면 이미 구축한 발전소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면 뭔가 전력 수요가 꾸준하게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안 보죠. 쓰면 다 버려야 되는 거니까. 네. 어디다 모아놨다가 내일 아침에 쓰세요 이게 안 되고, 만들어서 보냈을 때 얘가 안 쓰면 다 버려야 되니까, 이 대규모 전력 설비를 교류로 만들고 나니까 너네 집도 이야 전기 교류 썼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에디슨 DC인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에디슨 DC는 또 연결도 안 돼 있고 분리된 망이었고, 다 연결을 해서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는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거의 처음 들어보신 사람들이 많겠지만 사무엘 인설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은 원래 에디슨의 조수였거든요. 에디슨 이 책에서 표현한 되게 성실한 사람이었대요. 에디슨이 실험실에서 새벽 3시에 전화를 하면 딱 나와가지고 이미 준비를 다 해놓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되게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사업가적 기질은 에디슨보다 더 좋았던 거죠. 이 사람은 일단 전기 요금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하고, 또 전기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서 뭔가 전구도 쓰고, 뭐 세탁기도 전기로 개발하는 전자제품 회사 협업해서 수요도 창출하고, 또 공장도 기름이나 뭐 그런 석탄을 직접 이용을 해서 공급하던 걸 전기로 바꿀 수 있게 해준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면 공장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밤에 전기를 쓰면은 일반적인 전기 가격보다 반값 해줄게. 소위 말하는 지금 심야전력이라는 개념이 있고, 심야전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기값을 좀 할인을 해주는 체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것을 이제 정말 초창기에 생각을 해낸 거죠. 1900 초반년대, 1920년대, 30년대 그런 요금 체계를 생각을 해내서 사업을 했고,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됐죠. 그러니까 그 전기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밤에 얘가 안 쓰면 그 전기는 저장이 안 되니까 버려야 되는 전기인데,
네가 밤에 쓰면 내가 반값에 해줄게 라고 해서 유치를 하게 되면은 오전과 오후에 꾸준하게 나오는 그 전기를 누군가 소비해줄 수요처를 발굴을 하면서 영역을 넓혀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어떤 여러 가지 비용이나 개별 특성마다 다양하겠지만 당시 어떤 기록에 따르면 발전기를 5% 가동하는 거나 95% 가동하는 거나 비용은 비슷했대요. 그러면 95% 가동을 해서 많이 파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많이 팔려고 그러한 것들을 고안을 해내서 그런 다양한 요금 체계, 어떤 소비자들을 구분을 하고 시간을 구분을 해서 전기 요금을 다양하게 제시를 해줬고요. 그리고 인설이 대단한 거는 뭐 기준이 20센트였던 전기 요금을 뭐 5센트, 뭐 1센트, 0.5센트까지 낮췄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더 많이 파는 게 더 이득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기를 지금처럼 편하게 또 아주 쉽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설이 그러한 형태의 사업 시스템을 고민을 했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형 설비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랑 협상을 하는 거죠. 전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줄 테니까 그런 그 대출을 좀 저렴하게 해달라. 그런 대출 보증도 정부가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자도 좀 싸게 해주면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모두가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정부와 협상력을 발휘를 해서 사업을 빠르게 대형화시켰고 또 이러한 형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선 지역 독점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시카고 지역에 다양한 전력회사가 난립하면은 이게 규모의 경제가 발생을 안 해서 비용이 비싸지니 모두의 편익을 위해서 나한테 사업권을 허락을 해주면 내가 전력 생산 또 전력 판매까지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래서 지역 독점을 허용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엄청난 로비력을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설득시켰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와 이게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 집중형인데 이전에는 뭐 이 건물에 따로 저 건물에 따로 저 건물에 따로 있다가 중앙 집중형으로 엄청난 양의 전기를 만들어서 쫙 뿌리면 근데 이 전기는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쓸 수 있는 수요차들을 막 발굴을 하고 그러면서 그리드라는 게 점점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걸 맞추는 과정 그리고 저도 책 읽어보면서 느꼈던 거죠. 인상적이었던 게 가전제품 회사 가서 그 전기로 만들으라고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기 수요처를 발굴을 직접을 한 거죠. 왜냐면 전기를 팔려면 가전제품이 많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전제품을 만드는 뭐 우리나라 따지면 우리나라 가전제품을 만드는 그 당시는 없었을 테니까 그런 잠재적인 회사를 가서 너네가 전기를 구동하는 것을 만들어주면은 소비자들이 살 거야. 그렇게 유인을 했고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 문명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 미국 영화를 보면 되게 막 그런 개별 집이 있고 집들이 방도 많고 가전제품 뭐 오븐부터 세탁기, TV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서 막 웃으면서 그런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들이 있는데 사실은 사무엘 인설이 그렸던 그 미래가 실현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우리가 참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가전제품들도 사실 우리가 전기가 없었다면 원래 없었을 건데 전기라는 그 그리드가 먼저 깔리고 나니까 이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뭔가의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했고 이 전기를 팔려는 사람이 야 냉장고 한번 만들어 보시죠. 뭐 토스터 한번 만들어 보시죠. 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현대 문명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형성됐다는 게 참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되게 역시 인사이트가 넘치시는 게 그래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그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기가 사실 엄청난 혁명을 가져왔었고 근데 뭐냐면 사실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었을 때 생각한 건 전구 하나 켜겠다고 밤에 좀 일하고 싶은 사람들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건데 지금 모든 걸 다 바꿨잖아요. 뭐 가전제품도 만들고 이제 전기 기반의 현대 문명이 형성이 됐는데 자기가 인터넷도 지금 뭐 아무 인터넷으로 상거래 뭐 서점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인터넷에서 구현되게 만들겠다라는 거를 했을 때 그런 전기에 비유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애플이 앱스토어 처음 만들었을 때 사실은 애플이 만든 일부 그런 팟캐스트나 일부 앱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정말 다양한 앱이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바뀌면서 정말 모든 것이 뭐 스마트폰 기반으로 모빌리티, 모바일 기반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예. 전기도 정확한 거죠. 처음에는 전기를 만들었는데 조명밖에 쓸 게 없어. 그 다음엔 공장에 가서 기기 장치를 전기로 하면 더 좋다고 이제 어필을 해서 그걸 위해서 요금을 할인해주고 그 다음엔 이제 가전제품을 전기로 좀 돌아가는 가전제품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설득을 해서 뭐 냉장고도 만들고 세탁기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전기 모두가 행복한 시절을 보냈고 사실 이제 사물의 인설이 바랬던 거는 더 저렴하게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이 세 가지 모토로 확장을 해 나갔던 거죠. 그러면은 사실 그 전에 분산으로 돼 있던 전력망이 뭔가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 집중형으로 돌아갔고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은 어느 한 군데서 뭐 석탄 발전소든 원자력 발전소가 만들어서 전기를 쭉 뿌려주는 개념이 아니라 바람이 많은 지역은 따로 태양이 많은 데는 따로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데서 전력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던 이 그리드를 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드를 그냥 넓히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건가요?